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사안을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여인영 전 수방사령관이 KBS에 간첩 관련 보도가 나갈 거니까 자료를 준비하라. 이렇게 부하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이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노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이제 경향신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 일부를 근거해가지고 한 보도가 있었는데 우선 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한테 이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라면서 이제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주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관련 자료를 준비한 과정들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좀 요약해서 보면은 이 지시를 받은 단장이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 대응 담당하던 방첩사 1처장한테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문자 메시지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이 담당 처장을 불러서 대면 보고를 받고 추가 지시도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잠깐 묻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공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외사 사건으로 기소했던 네. 이전의 사건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그 법안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었고 이제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들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뭐 맥락에 비춰본다면 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 간첩죄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재석 기자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뭔가 기획 보도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내란 사태에서 그런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 도구, 선전 플랫폼으로 KBS를 활용하려 했다. 이것까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KBS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간 게 없지 않느냐, 보도된 게 없지 않느냐, 간첩 관련해서 미수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해요. 근데 KBS 그 말도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실제 그런 관련 보도가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계엄 당일에 저렇게 구체적인 행동들을 했다면 하려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수였던 건데. 아니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는 그 내란이 성공하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예, 그 말도 맞고 또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다가 미수에 그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BS 내부자와 정말로 소통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 소통까지는 못 간 채로 흐지부지 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KBS가 여기서 어찌됐건 방송이 안 나갔으니 괜찮다라고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밤 10시에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 이 얘기했던 거 네, 기억나십니까? 국무위원들 앞에서 좀 만류하는 듯한 의견이 나오니까 10시에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게 있었고 그게 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이었다라고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비상계엄 당일에 그 통합뉴스룸국장이라고 이제 보도국장인데 그 국장이 퇴근을 했다가 다시 급히 들어오면서 방송 준비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또 어제 MBC 보도에 살짝 언급이 됐는데 안보 관련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면서 사전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뭔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쌓이는 사례들에서 특정 방송사가 언급이 된 게 사실 KBS가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은 그냥 이 표현 쓸게요. 그러니까 내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뭐 꼭 KBS에 몸담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뭐 내통이라는 단어까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통이라는 단어까지 쓰려면 정말로 내란을 같이 모의하고 획책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사전 고지를 받아가지고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응했을 가능성은 있고 이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통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준비해라 정도까지만 고지를 받았을 것이냐. 예,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내통이라는 게 꼭 내란 범죄에 전면적으로 가담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란의 정당성을 강화해 주기 위한 보도를 놓고 내통을 했다 이 뜻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통이 워낙에 이제 어감이 세니까. 일단은 그게 좀 사안을 사실 하나로 묶을 만한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어서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재원 국장이 실제로 연락을 받은 게 맞는지,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 거기서 네. 잠깐 죄송한데 급히 들어왔다면서요? 네, 좀 그러면- 급히 들어왔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 그래서 그 내란 주도 세력이 그러면 그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느냐 아니면 그 국장의 윗선한테 연락을 해서 윗선이 국장한테 통보를 해서 급하게 들어온 거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뭐 아직 모르고 네.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 설명에 따르면 그 최모 보도국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보도국장이 네. 오후 6시에 퇴근을 했어요. 음. 그랬다가 한 8시 반쯤에 부랴부랴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퇴근했다가 2시간 반 만에. 그럼 그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보통 보도국장이 부조정실이라고 있어요. 방송사에는. 부조정실은 이제 PD들이 앉아 있는 곳을 말하죠. 이제 송출하고 기술 감독들도 앉아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그 부조정실에 이례적으로 그 보도국장이 직접 들어와서 송출 상태 같은 걸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MBC 뉴스데스크 이용주 기자 보도를 보면 이제 곧 중요한 발표가 이제 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게 안보 관련이다라고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 최모 보도국장도 안보 관련 중요 발표가 있을 것이다까지만 정말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엄까지 들었는데 그냥 본인이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설명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련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여전히 KBS 사측의 공식 입장이나 최모 보도국장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사전에 고지받은 게 없고 9시 좀 넘어서 영상기자단으로부터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중요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공지를 대통령실이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똑같이 그 시점에 받았다 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국장이 부랴부랴 다시 복귀한 게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8시 8시 때였다고 8시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점이 조금 의문이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분 전쯤에 연락을 받아서 대체 뭘 준비하려고 뭘 발표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혼란들이 있었던 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시점이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이라는 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안보 관련이라고 했느냐라는 게 하나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최 전 국장이 당시에 밝혔던 이제 KBS를 통해서 밝혔던 입장을 보면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지를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뭔가를 들은 게 없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들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런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문인 거죠. 입장문만 맞아요. 놓고 아니 보면. 그러니까 그 행정을 보면 6시에 그러니까 퇴근을 했다면서요. 그 시점에서 알고 있었다면 퇴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상식적으로 추정을 하자면 퇴근하는 시점에서는 그 국장은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있죠. 수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그 모종의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회사로 복귀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내란 그러니까 그 내란 세력의 창구가 국장이라는 이건 전자에서만 우리가 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건 네. 지금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사장한테 전화가 왔을지 그렇지, 누구한테 본부장한테 왔을지 모르는 바로 거죠. 예. 사실은 밝혀야 될 게 바로 그거 아니냐는 네.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사측의 공식 입장이나 최모 보도국장의 공식 입장이 너무나 어설프기 때문에 지금 KBS가 보여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우리가 이 여인영 건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네. 그렇죠. 이 총체적인 조사를 할 독립기구를 한번 꾸려보겠다. 그럼으로써 KBS가 억울한 누명을 한번 벗어보겠다라든가 네. 혹은 뭐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와 발판으로 삼겠다라든가 이렇게 좀 뭔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게 KBS가 갖춰야 할 어떤 모범 답안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왜 공격하냐. 여인영 건 이것도 검찰에서 나온 얘기 하나 가지고 우리를 왜 공격하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자기방어적이고, 예, 뭔가 투덜거리는 형태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과연 공영방송사로서 적절한 대응이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KBS가 이전까지와 비교해봤을 때는 되게 강하게 부인을 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처음에 보도시사본부 차원에서 입장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KBS 회사 입장문이 한 번 더 나오고, 또 9시 뉴스에서 리포트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걸 그냥 요약을 하면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이제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 관련해서 전달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뭐 요런 내용인 건데.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앞서 그 방첩사령관 관련된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예.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라고 당시 이제 사령관이 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정도면 그걸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걸까 이런 의문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영 씨가 그렇게 확신했다면 그 전에 사전에 이미 KBS 측과 논의를 했었을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무언가 소스를 곧 줄 테니. 근데 여기서 네. 숨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영 사령관이 KBS하고 직접 소통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예. 다시 말해서 여인영 사령관과 KBS의 모 인사 사이에 방송을 잘하고 KBS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여인영 사령관한테 토스를 해줘서 여인영 사령관이 부하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 개통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인영이 본인이 직접 뭐 KBS 사람하고 통화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숨은 그림이라고 한 게 그러면 그게 김용현이겠느냐 이상민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김용현, 이상민하고 여인영이 뭐가 다른데요. 방송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 그러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숨은 그림이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MBC는 단전단수 대상이었어요. 그다음에 접수의 대상이었어요.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재석 기자의 표현에 비해 플랫폼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기인하는 걸까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미 뭐 정답을 다 알고 뭐 질문하시는 몰라요, 저 몰라요. 뭐 가장 그냥 차이를 짚어보면 근본적인 차이를 짚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이렇게 여권의 의지대로 사장이 교체가 되었느냐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이 변화가 있었느냐 자율성이 어느 정도 뭐 검열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아무래도 MBC보다는 KBS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노지민 기자는 여전히 그 KBS 출입하는 담당 기자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장악됐고 하나는 장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악이 된 곳을 당연히 플랫폼 삼아야죠. 그러면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장악의 매개가 뭐냐? 사장이잖아요. 결국은 사장이잖아요. 귀착되는 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사장이 연락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니까. 모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중간에 이걸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실제로 그럼 주체가 누군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럴 때 KBS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거고 누가 할 거다 이런 거를 밝히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장 좋은 건 KBS가 자체 조사에서 진상을 스스로 밝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근데 그게 안 되면 KBS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뭐 필요한 수사가 있으면 응하겠다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나오는 모범 답안일 텐데 네. 그런 게 전혀 아무것도 없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걸 받고 나서 뭘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입장만 이해가 놓고 안 되죠. 보면요. 예, 네.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KBS는 글쎄요. 저는 정말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억측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진짜로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언론이 그러니까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기반이 없이는 언론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라는 민주주의를 깨트리려고 했던 시도예요.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려고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내지 보도됐던 것 자체도 사실 부분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억측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진심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KBS가 그 좀 문제의식을 넓혀 보면 네. 김의철 사장이 축출되고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렸던 박민 사장이 입성하고 그다음에 박민 사장은 무능하다 어떤다라는 평가를 받고 나서 경질되고 사실상 그리고 나서 이른바 파우치 방송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앵커가 됐어요. 아니 그 사장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했는데 특히나 대중들 사이에서도 대중들 사이지만
현업 즉 기자들 사이에서의 KBS의 신뢰도 영향력은 정말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의 평가가 훨씬 더 냉정하고 더 민첩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해요. 어떨 때는 현업에서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평가가 정말 냉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보는 관점. 예, 선수들이 보는 거죠. 근데 한국기자협회 조사 몇 달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완전히 추락했고 심지어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 뭐 좀 KBS 사람들이 들으면 또 불편할 말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고 좀 반전의 계기로 삼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뭐 그냥 끊어내고 자기 방어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차라리 그렇죠.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예. 예, 뭐 100번 지당하면서 방금 말한 거에서 조금 연장선인데 그래서 지금 현 사장 체제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단적으로 보여준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좀 또 하나 좀 짚어봅시다. 약간은 좀 지난 얘기인데 한 번에 좀 되짚어야 돼서 좀 제가 좀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집회 네. 현장 나가면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에 이제 그 유포 경로가 유튜브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입장 내놓은 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 5일에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답한 게 있었는데요. 뭐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위조 투표지 8,869표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 부정이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한 영상에 대해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손대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영상 삭제를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이게 있었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도 뭐 혐오 발언이거나 괴롭힘에 대한 발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을 삭제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미국에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이미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겼던 그 대선 이후에 이 선거 관련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하는 걸 이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이걸 바꾼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뭐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때 했던 그 입장을 보면은 뭐 정치 관련해서는 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정작 그 유튜브 가이드라인 보면은 그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유통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조작된 콘텐츠, 뭐 민주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 등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의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은 유통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가면은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부분에서 뭐 투표 절차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콘텐츠 같은 걸 유통하면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놓은 게 브라질 선거 같은 것들은 유통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적시를 해놨거든요. 브라질 선거? 네, 그 2014년, 2018년, 2022년 브라질 선거 같은 사례들, 뭐 선거 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는 유통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세요?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영상물이 올라와야 하는 그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어디까지 그 플랫폼 업체인 구글이 규제할 수 있을 것이냐. 맞아요. 이건 굉장히 학술적인 주제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뭔가 의견을 밝히기에는 제 능력 밖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수많은 언론학자들도 해답을 못 내는 거라서 단순 명쾌한 사안이 절대 그래서 아니죠. 그걸 일단은 전제로 하고요. 저는 좀 부끄럽게도 이번에 김종배 앵커랑 노지민 기자가 이 사안을 이제 링크를 주고 이 사안을 좀 논의해 보자라고 주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구글 코리아가 최근에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사를 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가 네. 쓴 기사를 봤는데 잘 썼더라고요. 꼼꼼하게. 무슨 얘기냐? 그 기사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이거죠. 구글이 미국하고 브라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데 그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한국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 이혜민 의원이 구글 출신인데 네. 마지막에 그 기사 말미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빅테크가 다 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저도 그 이혜민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일치하냐? 외국에서 하는 구글과 국내에서의 구글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저도 국내에서 무언가 규제 기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먼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선거라고 하니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뭐 대략 여기서 예시를 들어놓은 걸 보면은 브라질 전자투표 집계기가 과거에 해킹돼서 투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허위 주장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국 내부에서 돌고 있는 여러 부정선거 콘텐츠 중에서 요 정도 수준에 가까운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거 없이 조작이 됐다거나 아니면 근거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거나. 그래서 이걸 단순히 우리 가이드라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답변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조금 이재석 기자의 말씀대로 이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컨텐츠를 검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조화점과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없어요, 사실은. 예, 어느 근데 선이 정답인지.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하다가 하면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그냥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라면 예. 그건 지금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거라면 검열하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예. 법원에서 아니라고 이미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거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객관적 그러니까 그 사례로서 잣대로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 선을 그을 그렇죠. 것이냐. 사실 예. 법원 판결이 나오고 한참 뒤에 재심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거를 단순히 사법적인 그런 결론이 무엇으로 확정됐느냐를 가지고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세워뒀을 때 네. 이렇게 사안마다 달라지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가장 기반이 깔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논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원론적인 근데, 얘기밖에 예. 지금 우리가 못 맞아,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게 되긴 하는데 대신 이제 좀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적이다,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건 넘어서는 무슨 제재 논의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변론인데 저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데 더 시급한 건 폭동 선동. 저는 이거라도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헌법재판소를 뭐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그런 폭동을 선동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충분히 차단할 만한 명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애매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적극적으로 구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먼저 일단 하고요. 네. 네. 부정선거 그 실제로- 부분은 뭐 김종배 앵커 말씀대로 그렇게 기준점을 삼을 수도 있겠으나 또 어디까지 또 그 두부모 가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시야를 넓혀갖고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구글이 아니라 방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근데 방심위는 어떻게 그걸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주체가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심의가 이루어지는 거랑 뭐 정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에서 찍어 누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심위 차원의 규제는 오히려 구글보다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방심위 얘기하면 또 뭐 한 3, 40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고 지금의 방심위, 류일임 체제의 방심위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예. 일단 이건 대전제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권위가 이미 상실된 방심이기 때문에 이 방심위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방심위 자체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네. 워낙에 지금 방심위가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네. 차기 정부에서는 방심위가 아예 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논의가 그런데 있죠. 이제 건강한 방심위가 들어섰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무엇이 건강하냐 이건 또 별도로 따지고. 근데 그러면은 방심위의 규제는 있어야죠. 예, 방심위의 어찌됐건 인적 구성이 이제 꾸려지고 나면 그들이 이제 판단하여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당연히 유해 콘텐츠들이 꽤 있으니까.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그 문제는 그 유해 컨텐츠에 이 정치성을 띠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주장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폭력선동이랑 결부된 콘텐츠들은 저희가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지점을 아까 얘기했고 또 그 기사 금중경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2018년 국감에서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구글이 밝혔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가입을 해 있고 그럼 여기에 가입을 하면 KISO에 가입을 하면 자율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라도 일단 구글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왜 이거조차도 가입한다고 해놓고 7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냐. 이거는 구글이 좀 비판을 받아야죠. 그럼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각을 틀어서 한번 이렇게 그 의문점을 하나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한 목소리를 만약에 냈다면 구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을까? 그건 그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글은 뭐 거기서는 뭐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면 결국은 예. 정치적 고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정치적 또 고려죠. 예. 구글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에 취하는 것들이 뭐 다른 기준이랑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랑 뭐 국회가 좀 더 일치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면 뭐 여러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을 자꾸 주어로 구글만 놓아서 그러지 어찌 본다면 SNS 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특히나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진짜로 이건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사실 그 검열을 가버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한번 좀 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강한 방심위가 들어서면 어찌됐건 방심위가 유튜브도 아주 심한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 비평들은 건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방심위가 들어서서 규제를 한다 그랬을 때는 구글이 그거를 뭐 거부할 명분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뭐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뭐 방심위 아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얘기해봤자 무의미하고요. 근데 지금 예. 이재석 기자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게 심한 컨텐츠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끝난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어떤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방심위가 사실 원래는 민간 독립기구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뭐 이건 좀 넓게 나간 거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랑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사실 법의 취지를 맞춰서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관행물 윤리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있나요? 없는 것 같지 윤리위원회. 않아요? 거기서 보면은 예를 옛날에 들어서 뭐 신문 그거 네, 예, 간행물에서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을 뽑아서 사례를 이렇게 쭉 네네네. 열거해서 이제 배포하고 제재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뽑았은지도 그것만 보는 친구도 있었는데 뽑아서 이렇게 쭉 사례 이게 부적절한 거다라고. 근데 그건 제재 권한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만 경계하는 차원에서. 네. 근데 방심위 같은 경우는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갖고 때문에 있죠.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예. 여권 추천만으로 뭐 운영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면 양상은 좀 달랐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얘기를 제가 꺼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논의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해요. 절실한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마무리하고 네.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